안녕하세요. 2020년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성지영입니다. 본 포럼은 현장에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포럼을 진행하게 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의 순서는 크게 1부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2020년 자산화 지원 사업 사례 발제와 2부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시 의회 이병도 의원님이 보내주신 포럼 축하 인사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공동체 공간의 자산화를 주제로 의미 있는 온라인 포럼이 열리게 된 점,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 기쁘고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생각해 볼 때 몇몇 주민의 힘으로 이런 자산화를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민간 주체의 진정성과 자발적 노력으로 자산을 위해서 모아낸 그런 노력과 실천은 이제 실험의 단계를 넘어서 조금씩 소중한 사례와 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로컬의 순환경제와 사회적 안전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시민자산화는 시민사회의 공동체 모두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주도성과 그런 역량만큼 우리 서울시 의회도 자산화를 견인하는 정책적 지원에 더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의회 이병도 의원님의 축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송지현 국장님의 개막 인사로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송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병도 의원님 말씀 속에 이미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병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센터의 자산화 지원 사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나누는 대화들이 여러분의 자산화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의 주제인 2020 공동체 공간 자산화 온라인 포럼은 자산화 소유가 중요해 물음표 느낌표라는 아주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듣는 분에 따라서는 자산화는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가 자산화를 고민하게 된 계기들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진정성 어린 그런 질문들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대한 좌절,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지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서 저희가 자산화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산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었을 좌절, 기쁨, 행복, 불안감 또한 곳곳에 오늘 듣게 되실 사례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의 발제와 2부의 종합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산화에 대한 여러 질문들과 다양한 답들처럼 여러분의 상상들이 오늘 포럼에서 좀 더 극대화되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포럼을 여는 의미로서 서울마을센터 성지영 공간팀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총론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죠? 크게 들립니다. 그 자리에 현장 계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크게 박수로 성지영 팀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을 공동체 공간 자산화 지원 사례와 과정 그리고 대안 모색을 발제하게 될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간팀의 성지영입니다. 네, 올해 저희 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공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2년 차입니다. 저희는 이런 자산화를 돕고 있어요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정답이 아닙니다. 네, 어쩌면 무수히 많은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산화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현장들과 만났을 때요. 사실 자산화에 대한 이해가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원 사업으로 자산화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방식인데요. 19년도와 20년도에 걸쳐서 2년 차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산화를 위한 어떤 개념적인 모델이나 이론적인 정리보다는 우선은 우리 현장에 맞는 자산화 모델 실천을 위해서 현장과 상관없는 그림을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려고 사실은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공동체 공간의 자산화의 정의와 유형을 말씀드리자면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혹은 미래에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마을 공동체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주로 저희의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공간을 운영하는 주민 조직이 완전한 오너십을 갖는 자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서울시라는 이 현장에서는 공공소유의 공간을 운영을 위탁받거나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의 방식으로 임대를 받는 방식으로 사용권 중에 사용과 수익까지의 권한은 가질 수 있지만 처분의 권리는 갖지 못하는 관리형 자산화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산화의 고려 요소와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산화의 프로세스를 정리는 해보았지만 사실은 일직선으로 나가는 그러한 프로세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운영자들이 사실은 자산화를 공간 안정성을 위한 대안으로 모색하고자 했을 때 사실은 소유형 자산화는 큰 부담이 되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화의 모색, 계획, 실행과 성공 단계까지 진행이 되시면서 사실은 뒤의 단계로 후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나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자산화를 위해서 자기의 진단과 학습,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로 자산화 모색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자산화까지 자산을 매입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매입을 하기까지 추진하기 위한 실행체가 실제로 있는지, 그 실행체계가 단순히 실무자님들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나 계획이 있으신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물건을 비교 분석하시거나 우리의 환경에 맞는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요. 실행 단계에 가시면 실제로 자산화를 위한 법적 주체를 설립하시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 등의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내부 자본이 작을 경우 더더욱 외부 재원의 조달의 중요성이 커지는데요. 이 외부 재원의 조달은 자산화를 위한 법적 주체의 형태나 아니면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자산화의 프로세스는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요소와 함께 검토하시게 됩니다. 자산화의 성공을 저희는 공간 매입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과정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산을 매입하셨더라도 이후에 외부에서 조달한 재원이 클 경우 그 금융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을 내셔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동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공간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산 매입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화의 성공을 자산을 매입한 그 자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했던 다양한 자산화 지원 사업의 내용들인데요. 공모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앞서 소개드린 자산화의 프로세스를 담아서 발간물을 만들기도 했었고, 사실 작년에 있었던 자산화 포럼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과정에서 자산화의 사례들과 앞서 보여드렸던 고려 요소별 전문가분들께서 금융에서는 자산화를 하고자 할 때 무엇부터 고민하고 어떤 것까지 고민하게 되는지 다양한 실전 팁들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으니 포럼 이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한 것은 오픈 상담실 워크숍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단번에 자산화를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색 단계에 접어든 다양한 현장 주체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진단이나 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해왔던 과정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2부 토론자에서도 모시게 되겠지만요. 작년 19년도에 함께 하셨던 헤비투게더 협동조합, 그리고 올해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더커먼즈 0099 협동조합, 그리고 함께주택 협동조합이 저희와 자산화 맞춤형 지원을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단체의 그 지역 자산을 매입하시는 것에 그 목적과 목표 외에도 지역 내에서 이 힘을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아직도 사실은 자산화라는 개념이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남겨진 의미와 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상시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에 어떤 수요가 있으신지, 어떤 이슈가 있으신지 저희는 계속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 주체의 당사성을 존중하며 자산화 과정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고려 요소나 프로세스를 제안드리고 자료집을 발간하였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례, 더 많은 프랙티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포럼도 그런 자리,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풀의 구축과 협력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자산화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현행 법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도 여전히 낯선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법적으로는 부동산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과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고요. 금융시장에서도 우량 채무자를 찾는 금융시장에서도 저희는 어쩌면 배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단순히 소유를 위한 소유가 아니고 자산을 만들고자 하는 자산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화를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더 시도할 것입니다. 실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의 다각화와 충분한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현장 주체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몇 개의 주체들이 가능하신 정도의 자산화가 아니라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더 다양한 정책기금이나 자산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기금이나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등의 공공재산 등이 보다 종합적인 계획이고 보다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열려진다면 사실은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많은 공간들을 현장 수요에 기반해서 현장에 맞춤형으로 공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본질적인 고민들입니다. 도대체 자산화는 무엇일까요? 네. 자산화는 단지 공간을 같이 사고 쓰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산화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소유였을까요? 저희가 이 비싼 서울 땅에서 자산화라는 소유를 고민하게 된 것은 소유 그 자체가 처음 시작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 함께 만나던 이웃들이 존재하고자 했던 욕구가 더 시작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소유하려 할까요? 민간의 자산화와 공공 지원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저는 총론 발제로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요. 뒤에 오실 분들의 발제를 함께 들어보고 2부 종합 토론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발제를 해주실 강서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의 나상윤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나상윤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완성 단계를 코앞에 두고 있는 담대한 도전 강서 지역 시민 자산화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산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계기, 그 다음에 모색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향후 완성 단계를 향한 계획,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 강서양천 민중의 집을 만들고 입주를 했는데 2015년 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간 그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전 요구를 받게 되면서 이게 오래 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협상을 통해서 법적 보호 기간인 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7년 정도에서 연간 한 3천만 원씩 약 임차 비용을 한 2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 아래 보시면 마포 민중의 집이 의료 생협과 동물병원 생협을 통해서 연간 2017년 기준으로 1억 3,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3%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약 40억 원의 임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과 맞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대출 받아서 건물 사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강서양천 민중의 집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강서 아이급 생협 그리고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세 단체가 같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 이용이 포화 상태가 돼서 뭔가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계기를 통해서 자산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가 시작됐고요. 일단은 2016년부터는 민중의 집이 자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 한 3년 정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혼자 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서울처럼 부동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곳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자산화를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 논의를 좀 확장했습니다. 당시 마침 강서 아이급 생협과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이 그 사람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로 같이 들어와서 함께 공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마포 성미산에 있는 시민공간 나루라든가 또 광진 주민연대가 만든 공유공간 나눔 등을 직접 방문하고 또 관계자를 초청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가 됐고요.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강서 민중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추진 주체를 이제 형성한 것이죠. 당시에는 강서 아이급 생협과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 그리고 강서양천 민중의 집 이렇게 3개 단체가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올해 5개 단체로 확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출발은 2019년도 추진위 결성식에서부터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마침 이런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산화 공모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해비투게더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급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사한 사례인 관악 FM이라든가 시흥에 있는 빌드 등등을 견학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상력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보다 앞서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마포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이라든가 나눔과 미래 전은호 시민자산화 사업팀장 등을 초청해서 그 경험담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컨설팅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는 저희가 이 자산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 문제였고 또 하나는 조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법무법인 더하면서 법인 주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가 갖고 있는 취지와 이런 것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소개해 주셨고 저희가 그 결론을 받아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 주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부동산 물건 3개를 픽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겉보기에 이 건물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가 단체에게 이게 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돈만 있었으면 이 건물 중에 하나를 샀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했고 또 이 물건 3개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공중에 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았던 것은 실제로 건물을 샀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 자산의 주인이 돼본 적이 별로 없어서 조세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해보니 특히 수도권은 과밀 규제 조항이 있어서 신설 법인이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컨설팅 결과 서울시의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50%의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 방식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올해 2020년도에 실행 단계인데 사실은 저희는 올해 실행을 넘어서 완성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완성은 하지 못했고 실행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다행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2년 차로 선정이 돼서 그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한 5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첫째는 공론장 개설로 자산화 유형이라든가 자금 조달 경로 등에 대한 공론장을 개설했고요. 두 번째는 공간 구성이나 재무 분석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많은 상상력을 받기 위해서 견학 및 탐방이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워크숍과 홍보물 제작 등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서에서는 자산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2가지는 통합이 됐고 1가지는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놓고 같이 논의하면서 어떤 사례가 어디에 더 적합한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자산화하는 데 핵심적인 게 자금 조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를 찾아보는 그런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같이 공유했었고요. 또 특히 이제 공간을 매입하는 단계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매입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컨설팅을 2가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그리고 아마 유력한 건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공간 재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수반되는지 그리고 매입 이후에 원리금을 비롯한 운영 경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해서 분석을 해서 재무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탐방이나 이런 것도 좀 이루어졌고요. 또 저희가 이제 C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공간이라는 CI를 좀 멋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주변의 이제 지역에서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유력하게 했던 것은 문서가 아니라 카드 뉴스를 4회에 걸쳐서 만들었고 동영상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1차, 2차 그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차, 4차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리플렛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사실은 자산 매입의 주체입니다. 그 주체를 뭐 주식회사로 할 건지 협동조합으로 할 건지, 협동조합을 할 때도 일반 협동조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판단이 앞서 컨설팅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것을 4월 27일 날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하는데 약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초에 행안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출자금 납부를 비롯해서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자산화 논의를 할 때는 3개 단체가 시작을 했는데 이 법인 설립 과정에는 1개 단체가 추가돼서 4개 단체가 법인 설립의 조합원으로 들어왔고요. 이후에 추가로 한 법인이 더 가입 승인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5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발기인대와 성립총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법인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현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법인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이후에 건물 매입하고 좀 안정화된 이후에는 개인 조합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인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강서 아이급 생협, 그다음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 그리고 강서 양천 민중의 집,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강서 나눔 돌봄센터 이렇게 5개의 법인 조합원이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의 법인 조합원으로서의 구성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정책금융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 그중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에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마포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에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건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건데 사실은 2020년도에 2배의 예산으로 이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사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폐기돼서 올해 진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락했지만 또 동시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 기금에서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시설자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은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네, 이 자금은 2021년도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21년도에 반드시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간을 자산화하지 않으면 이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수진을 쳤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그래서 저희는 1차 출자금으로는 2억 6,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5개 단체가 어쨌든 출자금으로 약 8억을 약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상생연대금에서 1억, 그렇게 되면 전체 자기 자본이 9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앞서서 3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컨설팅까지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3개 건물은 다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건물을 찾았고요. 현재 2-3개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건물은 6층 건물이고 33억 원의 그 매각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약간의 조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세는 33억 원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첫째, 소요 자금이 얼마나 될지 추정을 했는데 이게 건물을 매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취등록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세 비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2가지로 구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한 3개 층만 쓰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개 층을 쓰는 방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약 38억에서 4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금 조달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또 마찬가지로 해봤는데 아무래도 정책금융, 그중에서도 서울시 사투기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일단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대안으로서 일반 금융기관 특히 신협에서 대출받는 방안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 마찬가지로 역시 한 38에서 4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좀 커서 정책금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른바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여러 가지 좀 찾아봤고 저희가 나중에 그 자금 조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투기금이나 또는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서 자금 압박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또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대략 1,2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매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것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저희가 5개 단체가 이 건물에 같이 입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보증 임대료가 한 500여만 원, 그 다음에 그 제3자 임대가 500여만 원, 기타 비용 등등 해서 하게 되면은 수입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앞서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정책금융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것이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부담이 아무래도 좀 커진다는 그런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완성 단계고 실행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 단계,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앞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 계획은 2021년도 상반기 중에 반드시 계약을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계약을 할 때 자금 조달은 두 가지 경로를 다 동시에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은 어쨌든 출자금과 정책금융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보조적으로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염두에 두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물건 조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고 가격 협상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한 개 단체가 입주하는 게 아니라 5개 단체가 입주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후에 수익 모델을 고민하면서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등등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완성이 된다라면 이 과정을 자료화해서 백서 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직 부동산을 계약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완성 단계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 경험과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동냥 뭐 눈동냥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좀 더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서마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만은 사실 처음 시작하는 단체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보다 좀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매뉴얼로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 부딪히는 문제였지만은 사실은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조세 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의외로 크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것들이 특정하게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뭐 뭐니 해도 결국 머니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금 조달의 문제인데 이 자금 조달을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는 방식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정책금융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정책금융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그 규제들이 많습니다. 뭐 불가피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좀 더 개선되는 방안들을 좀 찾고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좀 더 관련된 기관들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자산화 지원 조직이 설치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마종 같은 경우는 공관팀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아예 독립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그 조직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과 관련해서 사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사회적 부동산 관리 조직이 있어서 그런 그 부동산들을 소개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좀 더 많은 자문을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동산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고민한다라면은 사회적 부동산 관리 조직이 반드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잠깐 같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빠르게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 서울마을센터를 만나시기 전부터 단연간 함께 고민하시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는 어쩌면 더 치열할 수도 있는 용산구에서 더 커먼즈 0099 협동조합의 심수림 사무국장님이 용산에서의 자산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용산에 위치한 더 커먼즈 0099 협동조합의 심수림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지역과 함께 협동조합으로 시민자산화 실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할까 합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가 지역과 함께 협동조합으로 시민자산화하기 위해 4가지 정도의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 단체와 개인이 모여서 2019년부터 자산화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분이 올해까지 약 이제 40여 차례 정도의 어떤 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치열한 준비들을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용산 나눔의 집을 포함해서 인사랑케어, 해방촌마을기록단, 리얼랩 도시건축 그리고 사회적 금융을 자문가들과 함께 용산 지역에서의 시민자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올해 초에 마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는 단체 소개서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만드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서마종 사업을 계기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동반자를 찾기 위한 지역과 공유하기의 과정. 이 네 가지의 우리의 테두리, 목소리, 대안, 그리고 동반자가 저희가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시민자산의 네 가지 준비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꼭지로 오늘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협동조합 시민자산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준비와 스터디에 대한 과정들은 사실 몇 해 전으로 더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안에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들을 그리고 사업들을 풀뿌리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이 단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이유들로 활동하고 있던 근거지들을 계속 옮겨오고 흩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라던가 단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간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모인 지는 꽤 됐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 연혁들은 올해 이루어진 사실 행정적인 어떤 실무 과정들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40여 차 이후 40차례가 넘는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저희의 테두리를 견고히 하는 과정들을 거쳐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과정은 이렇게 틀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같이 만드는 게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단체 소개서라는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요.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 안전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들의 연대라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더커먼즈 0099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배경은 점 단위로 흩어져 있는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주민 공동체들이 서로 이웃과 연대하고 관계 맺음하면서 이 활동의 씨앗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의 자산으로 꾸준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자 연결되고 같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커먼즈 009 협동조합의 뜻을 잠깐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커먼즈 운동의 일환으로 소개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0099라고 하는 건 사실 1%의 시민들의 참여, 당신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99%를 가진 협동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용산을 기반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갖고 활동하는 이들의 스스로 그리고 함께 99%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반복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넘어가고요. 저희는 용산구 한중간에 있는 후암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 지역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도시재생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소재지를 어디에 두고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 용산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 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가상의 오피스가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시민자산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을 또 얻어야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오늘 이외의 사항들은 또 저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저희 사업은 두 가지의 꼭지로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자산화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공간을 기반으로 한 자산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각각의 단체들이 모여서 그 공간에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관계 자원, 네트워크 자원들을 많이 만들고 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 활동들이 지역 전체의 자산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발견과 연결, 공유와 성장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사업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저희가 시민활동들을 사실 단체의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풀뿌리 NGO 단체라던가 마을 공동체라던가 사회적 경제와 같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따로 떨어져서 각각의 이슈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뿌리 NGO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나 NGO 지원센터가 따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을 공동체의 경우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 경제 주체의 경우 용산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든든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은 사실은 각각의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따라서 이 단체 유형을 넘어서 좀 관심사로 쉽게 네트워킹하고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유형만으로 모여지고 흩어지고 지원받는 것이 아닌 환경과 도시, 복지, 교육, 주민자치,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발생하는 이슈들에 좀 쉽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공공구구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한 활동 기반을 함께 조성하기 위한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강서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단체 이 자산화를 준비하게 된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단체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 임차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 임차비 때문에 임차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각 단체들이 이렇게 지속 가능성의 저해를 받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거듭되는 이주로 인해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들, 시간과 에너지, 재정적인 손실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자본이 계속 상실되는 것, 그것들이 사회 전반의 손실이라고 보았고,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을 지역 자산화라는 이름으로 같이 해결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페이지와 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산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있는 단체와 개인, 조직들이 함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모여졌을 때 그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단체들의 협업의 시너지를 모색하게 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의 지역 자산화가 실행이 되고 지역과의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테두리가 공공구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유형의 자산화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 저희는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들의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과 주민들의 경험이 좀 누적되어야 도시권 차원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웃과 주민들에게는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열린 마을 공간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체들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사업과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집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꿈꾸는 공간의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계속 논의를 거쳐서 저희 그 조합 안에 조합원들은 어떻게 유형화하고 이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지금 정리된 바는 저희가 입주조합원과 동행조합원 그리고 후원조합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스스로 확인하는 조합원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단체 개인의 활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두 번째, 공간 문제에 대한 장단기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면서 단체 간의 의미 있는 협업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세 가지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는 3년 이내에 자산화하고자 하는 단체의 구체적인 목표가 존재하는지,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이 입주 조합원의
조합원의 유형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같이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얼마든지 조합원으로 함께 이 틀거리를 만들고 실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1, 2년 정도 집중된 논의를 해본 결과 단체의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서 자산화가 한 몇 위쯤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플랜이 세워져 있는지가 사실 다른 단체와 소통하고 이것들을 전략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입주조합원은 공공구구와 함께 자산화 주체가 되고자 하는 팀들이 들어와 있고요. 동행조합원은 자산화를 자산화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공용 공간의 이용 권한이 있는 이제 동행조합원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 전체를 지지하는 후원조합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조합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출자금을 내진 않지만 서로 약속하면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출자를 내겠다라고 하는 약정 출자금을 같이 서약을 하고 있고, 그 기금들이 모여서 저희 첫 번째 자산화 공간에 계약금을 마련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자산화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작은 플랜과 큰 플랜 두 가지를 사실은 꿈꾸고 있는데요. 처음은 미니멈은 저희가 한 70평 정도의 규모로 조합 단체들이 일단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꿈꾸고 있고, 저희가 140평 정도의 어떤 연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마을과 공유하고 그리고 마을을 돌볼 수 있는 마을 데이케어 공간을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70평에서 같이 있었던 조합 단체들의 업무 공간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이 돌봄이라는 버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너지들을 상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우리의 대안이라 그래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좀 논의와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두 가지로 유형화해서 전략을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형 자산화로 저희가 공공구구가 오롯이 주체가 되는 자산화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의 기금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상가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면 저리로 지원하게 되는 이 구조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두 번째 타입은 임대형 자산화라고 저희가 말을 붙이긴 했지만 개발 사업자 그리고 공공과 협업하는 구조로서의 자산화를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인근 지역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활용해서 그리고 빈집과 빈 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방안들을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두 번째 구조와 첫 번째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재생 안의 지역의 부지인가 도시재생 외의 지역의 부지인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빈집과 빈 땅이라고 하는 입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낮은 그런 사회적인 땅들을 수익성이 낮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공공과 지역 단체들이 활용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보았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허그 같은 경우 허그를 이용하여 도시재생 지역 안에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 그리고 공공구구의 공간들을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지하 1층에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고 1층에는 마을 카페와 같은 수익시설 그리고 2층은 지역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3층은 공유 오피스 공유 옥상 정원 정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재무 전문가와 저희가 여러 번에 거쳐서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바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매입할 수 있을까, 건물을 매입해서 자산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매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기 비용들보다 어떻게 해서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구조들을 잘 짜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 유지비라고 하면 부동산 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허그 자금을 받는다고 예상을 하고 20%의 자기 자본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부동산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무렵에 대한 대안에서는 내부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속된 누적된 적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조합원들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어떤 사업의 능력들을 경제적으로 좀 향상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이어져서 이게 우리가 과연 소유형 자산화까지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경쟁력들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논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사실 키는 얼마나 안정적인 부동산 자금을 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와 두 번째는 소유 외 운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경쟁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임대형 자산화로 말씀드렸던 빈 땅과 빈집을 이용하여 단체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의 경우에 사실은 공간의 매입 주체와 운영 주체가 아직은 좀 불명확했고 사업 완료 이후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매입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사실 초기 매입 자금을 오롯이 이제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외에 더 다른 대안적인 사업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용산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중에 빈 곳들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였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 건 저희가 공적으로 사용되는 기금들을 어떻게 우리 단체가 이제 매칭시켜서 좋은 지역의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까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과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과 공유하는 방법에서는 저희가 공유자산화 집담회도 거치고 매달의 뉴스레터를 발신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킹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자원이다라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조금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채웠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과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리고 저희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화에 대한 공간적인 논의만큼이나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같이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팜플렛들이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용산구의 더 커먼즈 공공구구 협동조합의 아주 치열한 자산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포구 함께주택 협동조합의 박종숙 이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주택협동조합의 박종숙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함께주택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인 틀 안에서 같이 공간을 마련하는 논의들을 좀 했었고요. 초기에 공간 불안을 겪고 있는 이제 지역의 마을 활동 단체들과 한두 차례 이런 시도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것이 이제 공유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마련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외부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내린 결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검토한 부동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땅이 25평밖에 안 되지만 이제 3개의 층이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이거를 작은 단체들이 한 5개 단체들이 나누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제 검토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층과 1층과 2층 그리고 옥상층까지 도면을 이제 검토를 좀 해봤고요. 그랬을 때 지층과 1층, 2층은 사무 공간들이 좀 쓰고 옥탑층에는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공간 그리고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공동 회의실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층에 그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입지에 넓은 공간이라서 거기에서 비용이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 공간은 위로 올리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래서 한 층이 2개의 단체가 입주를 해서 쓰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지층과 1층과 2층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것이 그 비용에 대한 이제 검토인데요. 보시면 총 비용이 부동산 매입 가격이 7억 2,500이었고 최소한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한 1억 2,500. 그래서 총 사업비를 8억 5천으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이것을 외부 재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3가지 안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이 출자를 많이 하되 외부 차입을 적게 하는 거. 첫 번째 안이 출자금을 많이 하고 외부 차입을 적게 하는 거고요. 3번째 안이 출자금을 적게 하고 외부 차입을 많이 하는 안을 검토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사회적 금융을 비롯한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차입을 하는 방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한 6개의 단체가 출자금을 모으는 방안 이렇게 검토를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의 예시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출자를 많이 하고 차입을 적게 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재원 조달을 해서 부동산을 이제 이용을 할 경우에 달달이 우리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2번째 안은 출자를 좀 줄이고 차입을 많이 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외부 달달이 저희들이 월 마련해야 되는 비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자금을 줄이고 차입을 최대화하는 방안인 거죠. 대부분의 단체들이 가진 목돈이 없기 때문에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용을 할 때에 매달 그 마련해야 되는 부동산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그 공간의 이용 계획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달달이 우리가 필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좀 했었고요. 2번째는 외부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행안부에서 그 올해 처음으로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2번째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인 건데 그 사투금의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좀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원 조달을 살펴보면서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이런 상품들이 그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걸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그 민간 조직들의 어떤 공간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결과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고 공간을 썼을 때 실제 막상 우리가 달달이 그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안을 보면 출자를 많이 할 경우와 출자를 적게 하되 대출 외부 자금에 이제 의존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출자를 많이 하게 될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입주를 했을 때에 그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되는 월 사용료의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출자를 많이 하게 되면 외부 자원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달달이 비용이 이제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출자금과 외부 부채 비율을 달리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부동산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겠더라 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많이 하는 경우나 출자를 작게 하는 사망 같은 경우나 결과적으로는 그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의 금액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금융 비용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내겠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돈은 쓰여져야 되고 마련해야 되는 돈이지만 우리가 그 달에 부담할 수 있는 돈 총액은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을 운영하는 유지관리비의 비용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금융 비용이 저 비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와 매달 부담해야 되는 월 사용료의 부담이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 자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 안정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집주인의 압박으로부터 자산화를 통해서 벗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동산 금융 자본의 압박이더라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 건물을 매입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후에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방향 전환을 했던 것이 그러면 이런 부동산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각이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해봤었는데요. 크게는 일단은 세 가지겠죠. 부동산 금융 비용을 감소해 줄 수 있는 인내 자본을 만드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태초에 이 토지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 그게 이제 현재 공공토지 임대제를 좀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가치 있는 물건을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본다면 우리는 부동산 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계속 둥지 내몰림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비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후에 어떤 과제를 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부동산 금융 비용을 덜어낼 수 있는 인내 자본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이제 살펴봤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온 과제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됐는데요. 하나는 정부의 이제 정책 금융이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금융 기관들이 이런 민간 기관들에게 출자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토지임대제가 실행이 좀 더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는 사회적 금융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한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들이 결합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의 과제였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작은 힘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루듯이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인내 자본의 조성, 뭐 이를테면 마을의 금고, 뭐 마을 주택 청약 상품, 뭐 공동체 기금 조성과 같은 이런 시민 참여의 어떤 인내 자본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의 과제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인내 자본의 필요를 어떻게 설득하고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공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회계 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4가지 과제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 마련은 부동산 금융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내 자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공간 매입 과정은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인내 자본 조성의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발제를 마치고 2부 종합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3시 20분부터 2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